전면 교체합니다. 핵잠으로 시작된 바다의 물결이 사막의 모래바람까지 뒤흔들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자신만만했어요. 사우디에 팔아치운 VN-22 장갑차, 방공 시스템, 통신 장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자신들 손아귀에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갑자기 터진 뉴스 하나. 트럼프,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세계가 핵잠 이야기에 집중하는 사이 사우디는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2억 달러 계약, 900대 장갑차, 그리고 완전한 신뢰. 그들은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분노했고 일본은 방위비를 15% 올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트럼프의 한마디가 세상을 뒤흔든 날, 저는 사우디의 사막 한가운데 있었죠. 섭씨 54도. 사막 한가운데서 VN-22 장갑차가 또 멈춰섰습니다. 올해만 3번째였어요. 엔진은 타버렸고 통신은 끊겼습니다. 병사들은 모래바람 속에서 쓰러졌죠. 지옥이었습니다. 정작 이 장갑차를 만든 중국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거든요. 그날 밤 저는 사건 보고서를 덮고 뉴스를 켰습니다. 트럼프,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며칠째 떠들썩한 뉴스였어요. 근데 사막의 저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언이 우리 군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파이살 알마리입니다. 사우디 국방부 방산기획국에서 20년간 무기체계를 평가해온 선임 분석관이죠. 유럽제, 미국제, 중국제 무기들을 수없이 검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1년 중국산 VN-22 차륜형 장갑차 도입을 제가 직접 담당했어요. 당시만 해도 중국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가격은 서방 장비의 절반 수준이었고 납기도 빨랐죠. 계약서에는 화려한 스펙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최고속도 시속 100km, 사막 환경 특화 냉각 시스템, 지뢰 방호 능력까지. 서류상으론 완벽했어요. 하지만 실전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고장은 도입 6개월 만에 발생했죠. 리야드 남쪽 훈련장에서 VN-22 세대가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냉각 장치가 사막의 열기를 버티지 못한 겁니다. 엔진 과열로 차량 내부 온도가 70도까지 치솟았고 병사 2명이 탈수 증세로 쓰러졌어요. 중국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한결같았죠. 부품 문제입니다. 곧 교체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품은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을 기다려도 6달을 기다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메일은 늦게 왔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정비 대응 시간은 72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이 걸렸죠. 2023년 예멘 국경 지역 훈련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작전 투입 직전 장갑차 5대 중 3대의 엔진이 동시에 과열됐어요. 작전은 중단됐고 병사들은 뜨거운 철판 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엔진은 멈췄고 제 분노는 끌어올랐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외신의 조롱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CNN이 우리 군의 장비 고장 사태를 보도했어요. 화면에는 사막 한가운데 멈춰선 VN-22의 모습이 그대로 나왔죠.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사막의 부자들이 고철 위에 앉아 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사우디 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성들은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실무진은 대책 마련의 꼴머리를 앓았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부품 공급 지연율은 38%를 넘어섰고 실전 가동률은 60%도 되지 않았어요. 이건 무기가 아니라 고철이었습니다. 그해 12월 국방부 본부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고위 관계자들이 앉았어요. 장비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소용없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이 심각해집니다. 누군가 물었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제는 너무 비쌌고 유럽제는 납기가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중국제는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았지만 신뢰는 팔지 않았다는 걸. 회의가 끝나갈 무렵 국방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 무기는 끝입니다. 우리 군의 자존심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찾으십시오. 그 말은 명령이었고 동시에 마지막 기회였어요. 저는 분노에서 결심으로 바뀌는 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또 똑같은 결함이 발생된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 사이트를 열자 첫 화면에 큼지막한 헤드라인이 보였죠.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발표. 며칠 전부터 떠들썩했던 그 뉴스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핵잠수함이라니 그건 바다의 이야기였고 저는 사막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사를 읽다가 한 문장에 눈길이 갔습니다. 한화오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후 핵잠 건조 역량 공식 인정. 한화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핵잠이라. 사막에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 란에는 생소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동지사.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제안서가 들어 있었죠. 표지에 큼지막한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타이곤 차륜형 장갑차 시연 제안서. 제안서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8x8 차륜형 구조, 최고 속도 시속 100km, 항속거리 800km. 지뢰 방호 등급, 원격 무장 통제 체계, 사막 환경 특화 냉각 시스템. 스펙만 보면 중국제와 비슷했어요. 아니, 어쩌면 더 나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번 속았습니다. 화려한 서류는 믿을 수 없었죠. 중요한 건 실전이었습니다. 저는 제안서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그곳에 작은 로고가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한화. 그 순간 어젯밤 뉴스 속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화오션. 핵잠수함. 그리고 지금 제 손에 있는 제안서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핵잠수함을 만드는 회사와 사막용 장갑차를 제안하는 회사가 같은 그룹이라니.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 동료 한 명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파이살, 그거 봤어? 한국에서 온 제안서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방금 읽고 있어. 근데 한화라는 이름이 계속 신경 쓰이는데.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한국의 대기업이야. 방산도 하고 조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던데. 저는 다시 제안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이름은 생소했지만 묘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중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품은 오지 않았고 책임은 회피했죠. 그런데 한국은 다를까? 바다에서 증명된 기술이 사막에서도 통할까? 저는 제안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번 볼 가치는 있겠어. 그날 오후 저는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장갑차 시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급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일단 만나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저는 숙소로 돌아와 다시 한번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트럼프의 발표, 한화오션의 조선소 인수, 핵잠수함 건조 승인. 모든 퍼즐 조각이 따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끄며 혼잣말했습니다. 트럼프가 핵잠을 승인했다. 하지만 그건 미국의 뉴스가 아니라 한국의 선언이었는지도 모르지. 사막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모래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중국은 우리를 실망시켰고 서방은 너무 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나타났죠. 바다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사막으로 온다는 게 가능할까? 저는 제안서를 다시 한번 펼쳐들었습니다. 타이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 낯선 이름들이 제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며칠 후면 시연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기대 반 의심 반으로 그날을 기다렸어요. 중국산 장갑차가 우리에게 남긴 건 고장과 치욕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다를까? 그들이 정말 약속을 지킬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 사우디 군의 자존심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리야드 남쪽 사막 시험장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해가 뜨면 금방 지옥으로 변할 곳이었죠. 저는 한국 측 기술팀을 기다리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안 해. 서류상 스펙이야 누구나 멋지게 쓸 수 있잖아. 동료가 웃었어요. 그래도 일단 봐야지. 중국보단 낫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장갑차를? 그게 말이 되나. 제가 아는 한국은 TV, 휴대폰, 자동차의 나라였어요. 삼성 갤럭시는 쓰고 있었고 현대 차량도 본 적 있었죠. 하지만 군사장비라니. 그것도 사막 환경에서 작동하는 장갑차라니.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오전 8시 멀리서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대형 트레일러 2대가 시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트레일러가 멈추고 뒷문이 천천히 열렸죠. 그 안에서 장갑차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타이곤이었어요. 첫인상은 견고했습니다. 중국제 VN22보다 차체가 더 낮고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바퀴는 8개, 차체는 모래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겉모습이야 누가 못 만들어. 한국 기술진이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3명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가볍게 인사했지만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과장도 없었죠. 한 명이 짧게 말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시작하시죠. 저는 약간 당황했어요. 보통 무기 시연은 프레젠테이션부터 시작하거든요. 슬라이드를 켜고 스펙을 설명하고 장점을 나열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동료가 속삭였어요. 좀 특이한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뭔가 다르긴 해. 타이곤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는데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중국제 VN22은 시동만 걸어도 굉음이 났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은 달랐습니다. 엔진은 부드럽게 돌아갔고 진동도 거의 없었죠. 첫 주행이 시작됐습니다. 타이곤은 사막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속도를 높였지만 차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래 언덕을 넘을 때도 안정감이 유지됐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거 정말 모래 위를 달리는 거야? 동료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믿기지 않는데. VN22은 저 속도로 가면 바로 차체가 흔들렸잖아. 한국 기술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서스펜션이 다릅니다. 충격 흡수율이 기존 모델보다 40% 높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는 짧게 답했어요. 바다에서 배운 기술입니다. 바다?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질문할 틈도 없이 다음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고온 주행 시험이었습니다. 그날 기온은 이미 섭씨 50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정오가 되면 54도까지 올라갈 예정이었죠. VN22 바로 이 온도에서 무너졌습니다. 타이곤은 계속 달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엔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열화상 카메라로 차체를 확인했습니다. 엔진 부분 온도는 섭씨 70도까지 치솟았지만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죠. 차량 내부 온도는 24도로 유지됐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함정용 열교환 기술을 응용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죠. 또 바다 이야기였어요. 저는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함정 기술이 장갑차에. 오후가 되자 모래폭풍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무서운 게 모래폭풍이거든요. 모래가 엔진과 필터를 막아버리면 차량은 무용지물이 되죠. VN22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타이고는 모래폭풍 속으로 들어갔어요. 시야가 완전히 가려질 정도로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10분 후 차량이 모래구름에서 빠져나왔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차량으로 달려가 필터를 확인했어요. 한국 기술자가 필터 커버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필터는 깨끗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0.05mm 입자까지 차단하는 다층 필터 구조입니다. 모래가 내부로 침투할 수 없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국제는 모래가 엔진까지 들어갔었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은 단 한 톨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다음은 지뢰 방호 시험이었어요. 테스트용 폭발물을 차량 하부에 설치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고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졌죠. 연기가 거치고 나서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하부 장갑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표면에 그을음만 묻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하부를 만져봤습니다. 균열도 없었고 변형도 없었어요. 이 장갑은 뭘로 만든 겁니까?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특수 합금강입니다. 충격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설계됐어요. 마지막은 원격 무장 통제 시험이었습니다. 타이곤 상부에는 RCWS가 장착돼 있었어요. 표적이 1000m 거리에 설치됐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차량 내부에서 조작했죠. 단 한 발로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VN22의 사격 정확도는 형편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정확했고 반응이 빨랐어요. 모든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저는 타이곤 옆에 서서 차체를 바라봤습니다. 5시간 연속 주행, 섭씨 54도의 열기, 모래 폭풍, 지뢰 폭발, 정밀 사격. 모든 걸 통과했어요. 고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차량을 만든 겁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우린 바다의 기술을 땅으로 옮긴 겁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바다의 기술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 차량의 서스펜션, 냉각, 하부 구조는 해군용 충격 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잠수함이 파도 충격을 견디는 기술, 함정이 바다 위에서 열을 관리하는 기술이 이 차량에 들어가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며칠 전 뉴스를 떠올렸습니다. 트럼프의 핵잠수함 승인, 한화오션,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타이곤의 제조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로고였습니다. 저는 차량 옆면을 자세히 봤어요. 거기 반짝이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화. 바다와 사막이 하나의 이름으로 연결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핵잠의 기술이 여기 있었구나. 동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파이살, 이거 진짜야. 중국제랑은 차원이 다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야. 철학이 다르다고. 한국 기술자들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작동시켰을 뿐이죠. 하지만 그 침묵이 더 강력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오후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타이곤은 우리가 찾던 답입니다. 모든 항목에서 합격점을 넘어섰어요. 상급자가 물었습니다. 확신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다시 한번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모두 같은 그룹이었어요. 바다에서 핵잠수함을 만들고 땅에서 장갑차를 만들고 하늘에서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걸. 시스템을 수출한다는 걸. 그리고 그 시스템은 바다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사막을 향하고 있다는 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의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빛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진짜였고 그들의 약속도 진짜일 거라고. 바다의 기술이 사막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그 기술의 철학을 목격했어요. 타이곤의 시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사우디 국방부는 공식 평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연에 참여한 모든 차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검증하는 과정이었죠. 저는 평가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했어요. 회의실 긴 테이블에는 37명의 전문가들이 앉았습니다. 국방부 기술총국, 왕립군사대학 현장 실무진까지 모두가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진짜 성능을 가진 차량을 찾는 것. 평가 첫날 각 제조사의 시연 영상과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타이곤의 데이터는 압도적이었어요. 고온 주행 5시간 연속, 고장률 0%. 엔진 열방출 효율 기존 차량 대비 35% 향상. 모래 침입 차단율 99.8%. 숫자로 보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중국 측 대표단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중국 대표가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한국 측이 제출한 냉각 효율 데이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주행 로그가 편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도 긴장했습니다. 데이터 조작? 설마 한국도? 중국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섭씨 70도 구간의 냉각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실제보다 높게 조작됐다고 판단합니다. 데이터 조작.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VN22의 고장 현장을 떠올렸어요. 중국은 우리에게 수없이 거짓말했습니다. 부품이 온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고 성능이 좋다고 했지만 사막에서 무너졌죠. 그런데 한국도 같을까? 동료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도 우릴 속인 걸까? 저는 답하지 못했어요. 타이곤의 시연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VN22도 처음엔 완벽해 보였거든요. 회의실을 나서며 한 위원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확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실수는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우디 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위원회 의장이 물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중국 대표가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구간을 보십시오. 온도 곡선이 너무 완만합니다. 실제 사막 환경이라면 이렇게 안정적일 수 없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타이곤의 시연은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 주장도 논리적으로 들렸죠. 동료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파이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르겠어. 만약 정말 조작이라면. 그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한국도 중국처럼 거짓말을 한 거라면 우리는 또 속은 셈이었으니까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한국 측에 해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는 중단됐고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타이곤은 진짜 좋았어요. 하지만 중국의 의혹도 무시할 수 없었죠. 혹시 우리가 또 화려한 서류에 속은 걸까? 혹시 그들도 결국 상업주의의 다른 얼굴일까?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들어왔어요. 3명 모두 표정이 침착했습니다. 불안해 보이지 않았죠.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보통 의혹을 받으면 당황하기 마련인데.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측, 어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술자 한 명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터에 화면이 떴죠. 파일 제목이 보였습니다. K-블랙박스 시스템 원본 기록.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기술자가 화면을 조작했어요. 데이터 로그가 주르륵 펼쳐졌습니다. 엔진 온도, 바퀴 압력, 진동 패턴, 냉각수 온도, 필터 상태, GPS 좌표. 모든 게 1초 단위로 기록돼 있었어요.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타이곤에는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이 탑재돼 있습니다. 센서 120개가 동시에 작동하며 모든 데이터는 자동으로 암호화됩니다. 그가 특정 구간을 클릭했습니다. 중국이 의혹을 제기한 바로 그 구간이었어요. 섭씨 70도 구간.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온도 곡선이 실시간으로 그려졌죠. 엔진 온도, 냉각수 흐름, 외부 기온, 차체 내부 온도. 모든 데이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펼쳐지는 동안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8만 건의 데이터. 1초 단위로 기록된 모든 순간. 중국이 의혹을 제기한 그 정확한 시간대의 온도 그래프. 모든 게 일치했어요. 저는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분노도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감동이었습니다. 한국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진실을 보여줬죠. 옆자리 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투명한 데이터는 처음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20년간 무기 평가를 해왔지만 이렇게 완벽한 원본 로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자가 계속 설명했어요. 이 데이터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로그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서 한 글자라도 수정하면 전체 데이터가 무효화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그래프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치가 시연 당시와 정확히 같았죠. 온도, 압력, 시간, 좌표. 단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표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냉각 효율은 비현실적입니다. 한국 기술자가 조용히 답했어요.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함정용 열교환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른 자료를 열었습니다. 냉각 시스템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이 시스템은 원래 해군 함정에서 사용되던 겁니다. 바닷물을 이용한 냉각 방식을 사막 환경에 맞게 개선했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바다의 기술. 그들이 계속 말했던 그 말의 의미를. 의장이 중국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더 이해 있습니까? 중국 대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위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중국 측 VN22 데이터도 같은 방식으로 검증해야 하지 않습니까? 순간 중국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죠. 중국 측 원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중국 대표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시스템이 달라서. 위원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의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원본 로그가 없다는 말입니까? 중국 대표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최종 결과 데이터만 보관합니다. 실시간 기록은.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중국은 원본 데이터가 없었어요. 아니, 있더라도 보여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데이터가 조작됐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쪽이 오히려 거짓말쟁이였구나.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가 말했습니다. 파이살 봤어? 한국 쪽은 한마디 변명도 안 하고 그냥 데이터를 보여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들은 말 대신 증거로 대답했어. 그날 오후 평가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장이 결론을 내렸어요. 타이곤의 데이터는 검증됐습니다. 오히려 가장 투명한 자료를 제출한 유일한 제조사입니다. 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박수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무기를 만들지 않았어요. 정직으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가 보고서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타이곤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이름. 저는 그 제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의심을 던졌지만 그날은 통하지 않았다고. 한국은 말 대신 데이터로 대답했고 그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정직이고 그 정직이 곧 경쟁력이었다. 그간의 시간이 흐른 후 국방부 대회의실에 전 평가위원이 모였습니다. 공식 입찰 결과 발표일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결과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공식 발표는 다른 무게를 가졌죠. 발표 30분 전 저는 복도를 거닐었습니다.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사막 한가운데 멈춰선 VN22. 그리고 그 옆에서 침묵으로 움직이던 타이곤. 중국의 의혹 제기.
그리고 한국의 데이터. 모든 순간이 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말했어요. 긴장되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미 답은 나왔어. 그가 웃었죠. 그래도 공식 발표는 다르잖아.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점수가 아니었어요. 사우디 군의 미래가 걸린 선택이었습니다. 의장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간의 평가가 끝났습니다. 화면에 결과표가 떴어요. 항목별 점수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가속도, 냉각 효율, 방호력, 주행 안정성, 정비 편의성, 데이터 투명성. 모든 항목에서 1위는 같았습니다. 타이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중국제 VN22는 대부분 항목에서 최하위였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타이곤 장갑차가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차량을 만들었을까?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 기술진을 찾아갔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가 보고서를 보니 이상한 문장이 있더군요. 서스펜션과 냉각, 하부 구조가 해군용 충격 분산 시스템 기반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기술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우린 바다의 기술을 땅으로 옮긴 겁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바다의 기술이요? 어떻게 해군 기술이 사막 장갑차에 들어가죠? 그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곤의 하부 구조를 보셨죠? 지뢰 폭발에도 견딘 그 장갑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자가 계속했습니다. 그 기술은 원래 잠수함용으로 개발됐습니다. 수중 충격파를 견디는 기술이죠. 바닷속 폭발은 엄청난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잠수함은 그걸 견뎌야 해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 기술을 장갑차에? 그가 미소 지었어요. 네. 충격 분산 원리는 같습니다. 폭발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시키지 않고 전체 구조로 분산시키는 거죠. 저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냉각 시스템은요?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함정용 열교환기 기술입니다. 군함은 엔진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바닷물을 이용해 냉각하죠. 그 원리를 사막 환경에 맞게 개선한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이 차량은? 기술자가 제 말을 이었습니다. 네. 이 차량은 사실상 땅 위를 달리는 함정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며칠 전 본 뉴스. 트럼프,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하나오션.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혹시 하나오션이라고 아십니까?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같은 그룹이죠.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같은 그룹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조선과 해군 함정을 만듭니다. 저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 무기를 만들고요. 하지만 기술은 공유합니다.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핵잠수함의 충격 흡수 기술이 타이곤의 하부로, 잠수함의 냉각 시스템이 사막 엔진으로, 바다의 기술이 사막으로 온 겁니다.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럼 서스펜션은요? 그가 답했어요. 잠수함이 수중에서 파도 충격을 흡수하는 기술입니다. 타이곤은 그 원리로 사막의 요철을 견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진동 감소율이 높았던 이유가 그거였군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바다의 파도가 80% 에너지를 흡수하듯 타이곤도 지면 충격의 80%를 분산시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을 복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원리를 이해하고 땅에 맞게 재해석한 거죠. 그럼 방호력은요? 잠수함 선체가 수압을 견디는 구조와 같습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했구나.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통합체계로 설계합니다. 바다든 땅이든 기술의 본질은 같으니까요. 저는 타이곤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 차량은 단순한 장갑차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DNA가 들어간 융합 기술의 결정체였죠. 그날 오후 저는 국방부 도서관에 들어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화그룹의 방산체계,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모두 연결돼 있었어요. 바다, 땅, 하늘을 아우르는 통합방산 네트워크.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들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었구나. 그날 저녁 저는 상급자에게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타이곤은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상급자가 물었어요. 철학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한국은 기술을 이식했습니다. 바다에서 땅으로, 잠수함에서 장갑차로. 그들은 경계를 허물고 기술을 융합했어요. 상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타이곤을 추천하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이건 우리가 찾던 답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위로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트럼프의 승인은 외교였지만 한국의 기술은 철학이었다고. 미국이 문을 열었지만 한국이 그 안에 길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 길은 이제 바다를 넘어 사막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책상 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사막의 모래 아래엔 바다의 기술이 숨쉬고 있었다. 타이곤 평가가 끝난 지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 세계 뉴스가 한 가지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뉴스 알림이 울렸고 저는 화면을 봤어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재확인. 미국은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 미 국방장관이 나와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아버렸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떠돌던 소문이 현실이 된 거예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짧은 문장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뒤흔들리고 있었죠.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어요. 핵잠수함 기술은 전 세계에서 단 5개 나라만 보유한 영역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6번째 핵잠수함 보유국가가 추가되는 순간이었죠. 한국. 저는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핵심 협력지로 지정. 한미 간 핵연료 공동개발 협의체 구성 발표. 한화오션. 그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타이곤 제안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표지에 박힌 로고. 한화.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핵잠수함을 만드는 회사와 사막에서 장갑차를 만드는 회사가 같은 그룹.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동료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파이살. 뉴스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방금 봤어.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만든다니. 이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거야.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타이곤이 바로 그 기술에서 나온 거야. 동료가 멈칫했어요. 무슨 뜻이야? 저는 제안서를 보여줬습니다.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룹이야. 타이곤의 기술이 바다에서 온 이유지. 그가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 그 냉각 시스템, 충격 흡수 구조가. 저는 끝까지 말했어요. 핵잠수함 기술의 일부였던 거야.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경이로움과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오후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공식 발표였어요. 사우디 왕국 한국산 천궁2 미사일 방공체계 10개 포대 도입 계약 체결. 계약 규모 32억 달러.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2억 달러. 사우디 역사상 최초의 한국형 방공체계 도입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타이곤 장갑차 추가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천무 다연장 로켓 도입도 검토되고 있었죠. 저는 계약 서명식에 통역관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리야드 국방청 대회의실. 양측 대표단이 마주 앉았어요. 사우디 국방장관과 한국 방산 대표단. 서명이 시작되기 전 저는 한국 측 뒷자리를 훑어봤습니다. 그때 한 명의 명찰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오션 수석고문.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천국 미사일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품인데 왜 하나오션 사람이 여기 있을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바다와 땅, 하늘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돼 있다는 걸. 서명식이 진행됐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이 펜을 들었고 한국 대표도 펜을 들었어요. 서명이 완료되는 순간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보다 다른 것에 집중했어요. 한국 대표단의 표정. 그들은 과하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했고 조용했죠. 마치 이미 예상된 결과인 것처럼. 서명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하나오션 고문에게 다가갔어요. 축하드립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천공 계약인데 하나오션에서도 참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가 미소 지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개별 제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통합체계를 제안하죠. 저는 더 물었습니다. 통합체계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천공은 방공입니다. 타이곤은 지상입니다. 하지만 두 시스템은 연결돼 있어요. 데이터 공유, 지휘체계 통합, 정비 네트워크까지. 그리고 그 기반 기술은 해군 체계에서 왔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그럼 사우디가 도입하는 건 무기가 아니라. 그가 제 말을 이었습니다. 생태계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세상이 바뀐 것 같았어요. 트럼프의 핵잠 승인. 사우디의 32억 달러 계약.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미국은 승인했지만 진짜 승인자는 한국이었다. 트럼프의 펜은 문서에 서명했지만 한국의 기술이 그 문서를 만들었던 거예요. 승인은 외교였지만 자격은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한국 핵잠 클럽 진입. 사우디, 중국 무기 버리고 한국 선택. 아시아 군사 균형 재편. 모든 헤드라인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이곤 제안서를 다시 펼쳤어요. 그리고 그 로고를 천천히 손으로 쓸었습니다. 한화라는 이름은 단순한 한국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 사막까지 기술로 세계를 연결하는 문명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트럼프의 서명은 외교였지만 한국의 기술은 역사였다. 그리고 그 역사의 물결이 이제 사막까지 밀려온 겁니다. 창밖으로 사막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하지만 그 바람 속에는 바다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시대의 냄새.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확신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바뀔 거라고. 사우디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할 거라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핵잠 승인과 사우디의 계약 발표. 두 소식이 터진 후 세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각국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중국이었어요. 계약 발표 다음 날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봤죠. 한미 간 핵기술 공유는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이는 지역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중국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틀 후 중국 국영 기업들이 사우디와 맺었던 계약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VN-22 장갑차 추가 도입 계약, 방공 레이더 납품 계약, 통신 장비 유지 보수 계약. 모두 사우디 측의 일방적 통보로 중단됐어요. 동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파이살, 중국이 완전히 밀려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그들은 신뢰를 잃었으니까.
중국이 잃은 계약 규모는 약 8억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그 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어요. 일본도 움직였습니다. 도쿄에서 긴급 방위청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며칠 후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방위비를 7조 8천억 엔으로 증액. 전년 대비 15% 증가.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15% 증가. 이건 일본으로선 엄청난 변화였어요. 기사를 더 읽어보니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동맹의 범위를 넘어섰다. 우리도 방위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시대가 왔구나. 일본은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계획을 폐기하고 새로운 개발 일정을 짰다고 해요. 한국의 K2 전차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러시아의 반응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통제력은 약화됐다. 이제 한국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새로운 중심축이라고 표현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인정이었죠. 하지만 유럽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경계하는 동안 유럽은 협력을 제안했어요. 체코 정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형 원전 협력 재개 협상 착수. 이어서 폴란드도 같은 발표를 했어요. 한국 APR 1400 모델 도입 검토. 노르웨이는 방공체계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한국형 방공 시스템 도입 협의 시작. 저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출국이 아니었어요. 표준국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국방부 자료실에서 보고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토 기술위원회 회의록이었어요. 그 안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K-시스템 표준화 논의 필요성 제기. K-시스템. 한국 방산 체계를 하나의 표준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어요. 세계가 한국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국방부에서 비공식 모임이 있었습니다.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향후 방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다른 관계자가 덧붙였어요. 타이고는 시작일 뿐입니다. 천궁, 천무, K9까지. 우리는 한국 체계로 전면 재편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우디만이 아니었어요. 중동 전체가 한국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문의를 보냈고 쿠웨이트도 관심을 표명했죠. 심지어 이집트까지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통계 자료를 찾아봤어요.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 103억 달러. 2025년 전망 150억 달러 이상. 세계 방산 수출 순위도 9위에서 6위권으로 상승 예상. 숫자로 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급부상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국제방산 포럼 자료를 읽다가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발견했습니다. 귀하는 어느 나라의 기술을 가장 신뢰합니까? 응답자는 78개국 방산 전문가들이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기술 선도국이다. 78% 동의.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 일본보다 신뢰할 수 있다. 62% 동의.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결과였어요. 그날 밤 저는 동료와 리야드 시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파이살, 솔직히 이렇게 빨리 바뀔 줄 알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도 놀랐어. 중국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지.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라. 약속을 지키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게 핵심이야. 중국은 값싸게 팔았고 한국은 정확하게 팔았어.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야경이 보였어요.
그 불빛 너머로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계산했고, 일본은 놀랐고, 러시아는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협상했어요. 한국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관찰 대상이 아니야. 기준이지. 동료가 웃었습니다. 맞아. 유럽 기술자들이 한국 설계도를 공부한다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막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세계의 시계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승인, 사우디의 선택, 중국의 퇴장, 유럽의 협력. 모든 사건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관찰하지 않는다. 협상한다. 그리고 그 협상의 중심에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정직과 완성도. 그것이 세계를 움직인 진짜 힘이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한국방산 사절단이 저를 서울로 초청했어요. 한국의 생산시설을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타이곤을 만든 나라가 궁금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느낌은 속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걸었고 모든 게 정확하게 작동했어요. 지하철도 택시도 신호등도. 저는 리야드와는 다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고층 빌딩이 빼곡했고 도로는 깔끔했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이 도시는 폐허였습니다. 저는 놀라 물었어요. 폐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 서울은 거의 파괴됐죠. 지금 보시는 이 모든 게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70년 만에 폐허에서 이렇게? 첫 일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공장 단지로 들어갔어요. 정문을 들어서자 거대한 조립 라인이 보였습니다. 타이곤 장갑차가 조립되고 있었죠. 젊은 기술자들이 용접을 하고 부품을 조립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밤샘 작업의 흔적이 보였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납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게 빠듯한 일정인데 품질은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밤을 새우는 겁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중국은 납기를 미뤘지만 한국은 납기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샜어요. 공장을 둘러보던 중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혹시 사우디에서 오신 분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제가 타이곤 냉각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사막에서 잘 작동했나요? 저는 놀랐습니다. 당신이 설계했습니까? 완벽했습니다. 54도에서도 문제 없었어요.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사막 테스트 데이터를 받고 3개월간 밤을 새웠거든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가 잠시 멈추더니 답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전쟁 때 탱크 정비병이셨어요. 장비 고장으로 전우들이 죽는 걸 보셨대요. 그래서 저는 절대 고장나지 않는 걸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생존의 기억이 기술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공장 투어가 끝나고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엔 한국방산의 역사가 전시돼 있었어요. 초창기 무기들, 개발 과정 사진들, 수출 기록들. 그런데 한쪽 벽면에 특별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사진이었어요. 폐허가 된 서울. 무너진 건물들. 그런데 그 사진 속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철모를 뒤집어 쓰고 웃고 있는 아이들. 저는 그 사진 앞에서 멈춰 섰어요. 안내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린 전쟁의 상처로 태어난 나라예요. 그래서 방어의 기술이 곧 생존의 기술이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우디는 전쟁을 겪지 않았어요.
석유로 불을 쌓았고 무기는 돈으로 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저는 사진 속 아이들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이들의 기술은 생존의 기억 위에 세워졌구나. 다음 날 일정은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 방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부산을 거쳐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렸어요. 조선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배 한 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봤어요. 용접, 도장, 조립. 모든 공정이 정밀했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한화오션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곧 핵추진 잠수함 관련 작업이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이후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뉴스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트럼프가 승인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스스로 승인받을 자격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트럼프의 펜은 외교였지만 한국의 기술은 역사였던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자격이요? 그가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43%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배를 만들지 않으면 세계 물류가 멈춰요. 그게 자격이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은 허락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능력을 증명했고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후에는 서울로 돌아와 강남의 한 회의실에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한화그룹 통합방산 전략 설명회였어요. 대형 스크린에 조직도가 떴습니다. 한화오션 조선 해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상, 방공, 한화시스템 레이더 정보. 모두 연결돼 있었어요.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각 분야를 따로 개발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통합체계로 설계하죠. 바다의 기술이 땅으로, 땅의 데이터가 하늘로 연결됩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럼 타이곤에 들어간 기술도? 발표자가 끄덕였어요. 네. 한화오션의 함정 기술이 기반입니다. 우리는 경계를 나누지 않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중국은 각 분야가 따로 놀았어요. 미국도 육해공이 분리돼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70년 전 폐허였던 이 땅이 이제 세계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무너진 자리에서 기술로 다시 일어섰다. 다음 날 아침 마지막 일정은 전쟁기념관 방문이었습니다. 용산에 위치한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전쟁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총탄 자국이 난 헬멧, 피 묻은 군복, 어린 병사들의 사진. 저는 한 전시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1953년 휴전 당시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그 옆에 다른 숫자가 있었어요. 2025년 1인당 국민소득 37,000달러. 70년 만에 550배 증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공장을 세웠고 배를 만들었고 기술을 개발했어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는 가능하다고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로 부자가 됐지만 기술은 없었어요.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전쟁기념관을 나오며 저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 모든 걸 이겨냈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녀가 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정부가 첫 공장을 세울 때의 일이었어요. 기술도 자본도 원자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폐허에서 철근을 주워 모았고 밤낮 없이 일했다고 해요. 한 세대가 희생했습니다. 자식 세대를 위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숙연해졌습니다. 사우디는 석유로 부자가 됐지만 한국은 땀으로 부자가 된 거였어요. 가이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한 세대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순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납기 준수, 품질 보증, 완벽한 AS. 그 모든 게 이 역사에서 나온 거였어요. 오후 늦게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면세점을 지나갔어요. 삼성, LG, 현대, 한화. 그 로고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탑승 게이트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통제를 받지 않았다. 자신들의 시간으로 움직였다. 트럼프는 승인했지만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미국이 문을 열었지만 한국은 그 문 앞에 이미 서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무너짐의 기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기술의 매뉴얼이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이 이제 사막으로 전해진 겁니다. 리야드에 돌아온 건 늦은 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길, 저는 창밖 사막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서울을 다녀온 후 제 시선이 변한 거였어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책상 위에 2개의 물건을 조심스럽게 꺼내놨어요. 하나는 하나오션에서 받은 배지. 또 하나는 거제 조선소에서 받은 작은 조립 나사 하나. 저는 그 나사를 손끝으로 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금속이 문명의 축을 돌리고 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로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저를 반겼어요. 파이살, 한국 어땠어?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답했습니다. 놀라웠어. 그들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더라. 동료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 정도야? 뭐가 그렇게 특별했는데? 저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의 공장은 산업이 아니라 의지였어. 그리고 그 의지가 우리 사막까지 온 거야. 다음 날 점심시간 동료 3명과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 한국 방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파이살, 한국 공장은 어땠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 젊은 엔지니어가 3개월간 밤을 새워 시스템 하나를 완성하더라고. 한 동료가 놀라며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은 돈벌이가 아니야. 생존의 기술이야.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제랑 다른 거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중국은 빨리 팔고 한국은 정확하게 만들어. 그 차이가 우리 사막에서 드러난 거지. 막내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군은 완전히 한국 체계로 가는 건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래야 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한국뿐이야. 가장 나이 많은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파이살, 솔직히 말해봐. 타이군이 들어오면 우리 군이 정말 바뀔까?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답했습니다. 바뀌는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재편될 거야. 그들이 저를 주목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900대가 도입되면 우리 지상군 주력이 전부 한국제가 돼. 정비 시스템도 한국식으로 바뀌고 교육 프로그램도 한국에서 받게 되지. 한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존이 아니야. 파트너십이지. 중국은 우릴 고객으로 봤지만 한국은 우릴 동반자로 봐. 기술 이전도 약속했고 현지 정비센터도 세운대.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0년 후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기술을 배워서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게 진짜 독립이지. 며칠 후 사우디 국방부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대회의실에 언론과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사우디 왕국의 차세대 전력 체계는 한국과 함께 설계됩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함께 설계한다. 이건 단순 구매가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사우디 군을 재편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타이곤 장갑차 900대 추가 도입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정비센터를 리야드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900대. 이건 사우디 지상군 전체를 바꾸는 규모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침묵했어요. 러시아는 논평을 냈지만 분노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중동의 군사 지형이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를 환영하며 협력을 지속하겠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미국도 이제 한국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한국은 이미 독립적인 축이 됐으니까요. 유럽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의 방산 협력을 제안했고 독일은 전차 기술 교류를 요청했어요. 영국은 한화오션과 조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계의 시선은 더 이상 워싱턴에 있지 않아. 서울로 향하고 있어. 그날 오후 저는 최종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방산 협력의 전략적 가치 분석.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목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사우디 한국 방산 협력 신뢰 기반 방위 체계의 구축.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멈춰선 VN-22. 타이곤의 첫 시연. 중국의 의혹 제기와 한국의 데이터. 트럼프의 승인과 사우디의 선택. 그리고 서울에서 본 폐허 위의 기적. 모든 순간이 하나로 연결됐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수출합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잠시 펜을 멈췄어요. 시간을 수출한다? 맞았습니다. 한국이 파는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70년간 쌓아온 생존의 시간, 기술의 시간, 신뢰의 시간을 파는 겁니다. 사우디는 그 시간을 샀고 이제 그 시간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모래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풍경 너머로 저는 서울의 밤하늘을 떠올렸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던 모습.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저 깃발은 바람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람을 만든다. 한국은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스스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개인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 여정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첫 장을 넘기니 몇 달 전 적었던 문장이 보였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았지만 신뢰는 팔지 않았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승인은 미국이 했고 독립은 한국이 완성했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책상 위 나사를 다시 봤어요. 작은 금속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생존의 의지, 기술의 진화, 그리고 신뢰의 수출. 저는 나사를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후배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때 이 나사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세상을 바꾼 시작이었다고. 창밖으로 사막의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별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 별빛 아래서 사우디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제 무기는 사라지고 한국제 무기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교체였죠. 값싼 구매에서 신뢰 기반 협력으로, 단기 계약에서 장기 동반자 관계로, 제품 수입에서 기술 협력으로 모든 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세계 뉴스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첫 화면에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한국 2025년 방산 수출 150억 달러 돌파 예상. 세계 조선 시장 한국 점유율 43% 유지. 중동 5개국 한국 무기 체계 도입 검토. 모든 뉴스가 한국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막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이제 세계로 번지고 있었으니까요. 컴퓨터를 끄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바다에서 사막으로, 기술에서 신뢰로, 승인에서 독립으로. 한국은 그 모든 여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파이살 알마리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됐어요. 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이제 한국 시간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막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이 만든 시대. 기술과 신뢰로 쌓아올린 문명. 그리고 그 문명의 중심에는 작은 조립 나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돌리는 나사. 저는 그 생각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파이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멈춰선 장갑차 한 대. 그 작은 사건이 세계의 균형을 바꿨습니다. 트럼프는 승인했지만 진짜 승인자는 한국이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이제 세계의 시계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다에서 사막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사막의 바람이 한국의 기술을 증명한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